KF-21의 UAE 도입이 원래는 그렇게 확률이 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랑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니까 포기가 됐거든요. 알타리크라고 하는 이제 유도폭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제 시장에 있는 전투기 도입 사업 중에 여기 딱 맞는 것이 바로 KF-21이다. 전 세계 방산 시장 수요가 지금 터지는 시기입니다. 핵심은 KF-21을 UAE가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주로 K방산 소식을 영어로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K방산에 투자라는 한국 방위산업 안내서를 출간하고 주로 해외 국제정치, 분쟁에 대한 소식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우 전쟁의 평화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우선 이제 언론 보도된 내용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직접 갔다 오신 분은 이제 제가 급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언론 보도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제시한 28개조의 평화안이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을 겪고 있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인 건 사실이다. 이렇게 됐어요. 쉽게 말해서 그 28개의 평화안은 사실 우크라이나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뭐 나토 가입을 영구히 포기한다든가, 현재 잃어버린 영토를 이제 회복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감축한다든가, 이것 때문에 처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반발을 했는데,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19개 조항을 내놓아 가지고 이 28개 조항을 따르느냐 19개 조항을 따르느냐 이런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19개 조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측이 내놓은 19개 조항은 사실 러시아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심지어 아직 러시아는 욕심이 좀 있어서 매우 러시아한테 유리한 28개 조항도 뭐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좀 불만족스럽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장 이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지만, 미국 정부 그 다음에 트럼프는 사실 평화 달성이 굉장히 가능할 것 같다고 이제 최근에 트루스 소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표로 뭔가 진전되고 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11월 말에 젤렌스키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겠다고 이제 방문할 예정이라 하고, 댄 드리스콜 미 육군 장관이 러시아 측과 아부다비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게 지금까지 언론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직접 전쟁터를 나가신 분도 있어서, 김영미 국제분쟁 PD님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갔다 오셔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이나 이런 거 어떤지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피해가 엄청난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엔 우크라이나 자체는 걱정하는 게, 나라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단순히 전쟁에 피해가지고 땅이나 영국토를 뺏기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점, 그 다음에 러시아의 폭격과 드론 공격이 사실은 올해 여름에 평화협상이 시작되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요것 때문에 전쟁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도 많지만 피해가 누적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평화협상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무작정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의 분위기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다 그만두고 러시아에 항복하자 이런 사람은 없긴 한데, 지금까지 힘든 그다음 고통, 경제적인 문제, 러시아 아무리 이제 서방 사회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아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단전 단수, 그래서 특히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해서 인프라가 파괴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겨울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1차 이제 평화협상, 그러니까 여름에 있었던 평화협상보다 훨씬 더 진전되고 앞서 나간 걸 논의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국이 그 핵심적인 의제, 저는 안전보장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사례랑 이제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잠깐 이제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1950년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이제 북한군이 남한을 다 왔다가 이제 한국군이 압록강을 갔다가 요게 1, 2년 사이에 다 벌어진 거고, 나머지는 휴전선 근처에서 지루한 지구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지를 가질 것인가, 어떤 걸 만들 것인가, 요걸로 굉장히 오래 싸웠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휴전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고, 대신에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이 안전보장을 하면서 이제 휴전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제 트럼프가 젤렌스키랑 안전보장 조약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미 조약처럼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거의 나토 가입을 안 하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나토 가입을 대체할 만한 조건을 트럼프가 우크라이나한테 제시해주면 극적인 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예측을 하는 확률이나 이런 건 좀 무의미하지만 전 세계적인 방위사업 주식, 특히 유럽의 라인메탈이라든가 주된 방산 주식이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 그러니까 다른 국제적 전문가든가 업계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날 것이냐? 이것은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젤렌스키의 영국 도피설이 뜨겁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젤렌스키는 사실 전쟁 초기부터 도망간다, 아니면 해외에 많은 자문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 소식, 그리고 특히 젤렌스키 부정축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본 편인데, 아직까지는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정도로 젤렌스키가 잘못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젤렌스키가 영국을 도피했다는 설도 추적해 보니까 러시아의 이타르탄스 통신이 출처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런던을 방문해가지고 키어 스티머, 그 영국 총리와 회담한 것 가지고 망명타진으로 왜곡해서 선전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요 최근에 부패 이슈 때문에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에 버리고 도망간다 이런 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젤렌스키 정부의 부패 이슈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전시 국방부대 조달 문제들이 실제 존재했으나 이제 젤렌스키가 오히려 이 조사의 주체,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의 비리들을 밝혀내고 이제 검찰을 기소하는데 협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반부패청이 우리나라 치면 이제 그 공수처에 해당되는데, 에너지 아톰이라는 우크라이나 회사 관련 1억 달러 수사 사건이라든가 젤렌스키의 사업 파트너 티무르 민드치 이게 주모제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고, 젤렌스키가 이거에 대해서 보호를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측근이라 해서 비리가 밝혀졌는데 얘를 뭐 불기소를 한다거나 이런 게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부패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예전부터 이제 부패 지수가 좀 높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젤렌스키가 모든 것을 지휘해가지고 젤렌스키에 대해서 뭐 우크라이나 이 시민들이 쫓아내자 이런 여론은 사실 일어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둘 다 약간 악선 혹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크라이나도 역시 러시아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피해를 이야기하는가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3장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어떤 주장을 하면 우크라이나 측 주장과 교차 검증을 하고, 반대로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을 한 걸 러시아 측과 교차 검증하는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한 논의 직전까지 러우 전쟁 상황은 어땠었나요? 러시아는 사실 1차 평화, 그러니까 미러 정상회담 이후 폭격량, 그다음 드론 공격량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세게 해서 폭격이 정말 우크라이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전선에서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영토 수복은 한 게 늦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러시아가 막 파죽지세로 들어와서 러시아가 무조건 다 모든 우크라이나 그 영토를 점령한다, 요것도 아닌 것 같아요. 즉 전선이 고착화된 상황이다. 이 사업을 배우신 20대 청년부터 60대 자영업 사장님까지 자기 건물 하나 없이 공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월급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까 서둘러 주세요.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주장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좀 검증을 해봤는데, 일단 그 전선에서는 이제 러시아 측 피해 누적으로는 116만 7천 명의 사상자, 그 다음에 전차가 11,300대, 그 다음에 항공기가 430대 이렇게 손실돼서, 원래 일반적인 손실이었다면 이게 미국이 만약 이 정도 손실했으면 철수하고 넘어갔을 거거든요. 월남전이라든가 아니면 아프간 전쟁 같이 미국이 철수한 전쟁은 요 피해 100분의 1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도 이걸 버틸 수 있는 거는 러시아 전체가, 사실은 푸틴이 지도력이 강하고 우크라이나를 반드시 정복해야겠다는 의지가 튼튼하고 반대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의 인적 피해는 물적 피해는 막대한데, 러시아가 그 막대한 피해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지만 이제 3년, 4년 차가 됐는데 이게 5년, 10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요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이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전에서는 자신들이 빼앗긴 영토를 얻는데 좀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요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종전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선택한 방법도 폭격입니다. FP5 플라밍고 미사일이라는 신형 미사일들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이제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원래 우크라이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수입하지 않으면 모스크바 타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부 공급이 됐는데, 이 플라밍고
플라밍고 미사일은 모든 부품이 이 우크라이나 국산 부품으로 돼 있어서 외부 지원 없이도 장거리 타격할 수 있고 미사일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소형 무인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데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제 탄두가 한 500파운드, 230kg, 250kg 정도의 폭약이 있다면 이 플라밍고는 거의 1.5톤 정도의 폭약이 있어서 굉장히 대형 미사일이거든요. 그리고 엔진도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사용해가지고 지금 이제 피해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루타라는 미사일이 새로 이제 데뷔를 했다고 젤렌스키가 발표를 했는데, 드론과 미사일을 장점만을 섞어가지고 사거리 250km 이상의 장거리 공격을 가는데, 지난 10월부터 실전 사용이 됐는데 이게 좀 전술적으로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발전소를 타격하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제일 아픈 게 또 발전소였기 때문에 똑같이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의 에너지 인프라, 정유시설, 특히 모스크바 인근의 정유시설 타격해서 이제 푸틴의 핵심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모스크바 시민들의 그 여론을 좀 흔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23일 샤투라 화력 발전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사용해가지고 대규모 화재 발생하고 수천 가구가 난방이 중단되었습니다. 11월 달만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둘 다 좀 춥거든요. 이제 1월 달, 12월 달이 되면 이게 지금 11월 달 공격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생긴 거죠. 난방이 중단되고 이제 정전이 됐을 경우에는. 다만 이게 사실은 이제 전황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를 계속 회복할 수 있는 반겨울 수단을 갖추지 않고 있다라고 정리한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에 따르면 시베리아 횡단철도 폭발 사건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사실 굉장히 뛰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탑급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쟁이 시작된 동안 우크라이나는 저번에 이제 스파이더웹 작전 같이 우크라이나 아주 멀리 떨어진 러시아 본토의 공군기지를 타격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작전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러시아의 민병대 이런 것들을 소탕한 작전을 벌이거나 이런 국제 작전을 굉장히 잘 벌이고 있어요. 저희가 배워야 될 건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대한 폭발 사건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GUR이 자신들이 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포스크스 소송카 마을,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국경에 25km 가까운 데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냐면 한국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이게 북한 국경이랑 사실상 가까운 거거든요. 북중로 국경에 맞닿아 있는 두만강 근변에 있는 철도가 폭발이 됐고 그걸 우크라이나가 성공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00km 떨어진 데서 특수작전을 할 수 있는 사례는 굉장히 흔치 않고, 사실 대한민국이 아주 제가 K방산, 우리 대한민국 우상 군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멀리서 군사작전한 것은 이제 아덴만의 연명작전이라고 해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대테러 작전한 게 이게 제일 멀리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걸 사실 우크라이나가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에서 멀리 떨어진 태평양이라고 러시아는 표현하는데, 이 지역에서 공격이 일어난 거는 아무래도 북한과의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루트는 북한 나진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모스크바까지 직통으로 가는 트랜스시베리아, 시베리아 횡단철도라고 하는데, 유튜브에 여기 영상들을 좀 보실 수 있어요. 사람이 지나가고 하는데 이게 화물 열차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그 북한에서 이제 KN-23 탄도미사일, 152mm 자주포탄 등 핵심 전쟁 물자를 이제 계속 실어 날려가지고 거의 650만 발 이상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실어 갔다 해요. 요 보급로를 끊어버렸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러시아한테는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요게 끊어지면 이 대체할 루트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점에서 아마 러시아의 좀 약점을 보여줬다 하는데, 다만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해외 정부를 보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지금까지 멀쩡한가, 요게 약간 의심이 있어요. 2023년 이후 제가 650만 발의 포탄을 공급했다고 했는데 2025년에 9월 달에는 포탄이 발견된 게 없고 10월 달에는 아주 적은 양만 배송되었다고 해외 정부 당국이 발표하는 것을 봐서 이 나라들도 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뒷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이 종전에 이르기까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게 당장 그만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오래 갈 수도 있는데, 핵심은 푸틴입니다. 트럼프는 사실 평안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를 내놨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싫어하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 이런 것도 인정해라, 나토 가입 못 해준다, 이렇게 박아놨는데도 지금 푸틴이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푸틴의 한마디 결정에 따라서 당장에 이게 승인될 수도 있고, 사실상 국제 정치라든가 아니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사실 트럼프가 보낸 28개 조항을 러시아가 받아주면 땡큐거든요. 러시아가 그렇게 편한 상황이 아닌데, 러시아 국민들이 워낙 국민성들이 이런 전쟁 시기에 참고 견디고 굶어 죽고 부족하면서도 이렇게 참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전쟁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러시아가 믿는 구석이 이제 에너지 수출이 잘 된다. 그래서 가지고 인도라든가 중국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이제 사가고 그걸로 해서 생피 부분이나 자재를 사가기 때문에 전쟁이 버티는 건데, 저는 미국이 협상 여하에 따라서 이것도 다시 협상할 수도 있고, 특히 관세를 무기를 하면 이게 좀 먹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못하는 것을 봐서 저는 이렇게 말하면 답을 안 내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2차 휴전 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저 30% 정도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푸틴이 어느 순간 갑자기 개시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게 되면 갑자기 어느 순간 휴전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땐 지금 휴전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말이 뒷받침할 수 있는 게, 휴전 협상이 1차 러시아랑 미국의 협상, 그러니까 정상회담 때가 훨씬 진정됐어. 이게 조항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했듯이 11월 23일 제네바에서 23개 휴전 조항이 13개, 19개 이렇게 이제 조정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진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푸틴이 좀 양보하기 어려운 건 도네츠크 문제입니다. 도네츠크의 지위를 이게 러시아가 완전히 가져가야지, 이게 사실은 도네츠크 지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부르기 훨씬 이전부터도 국경 문제의 형태로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와야 되고, 반대로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켜야 되거든요. 이 협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젤렌스키 트럼프 정상회담에 주목해야 된다는 해외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방문을 한다 했죠, 젤렌스키가 미국에. 근데 젤렌스키가 이제 나토 가입을 거절하는 그 미국의 입장은 변할 수 없는데, 그럼 나토 가입 대신에 뭘 달라 이렇게 요구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잘 제시를 하는가, 요게 사실 우크라이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가 협상을 잘하면 나토 가입을 못하는 대신에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을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받을 것인데, 솔직히 제가 젤렌스키라면 굉장히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건 사실 나토 가입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여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24일 튀르키예에 방문해가지고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예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정상회담 해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전쟁 75주년을 맞는 기념한 입장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단순히 이제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했고, 특히 방위사업 분야에서 큰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약간 놀랐어요. 아니, 한국이 튀르키예 방위사업과 좀 협의할 게 아직 남아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튀르키예 방위사업은 몇 년 전부터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싸우는 대상이었지 협력할 대상이 아니었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외에도 이제 원전 분야에서는 시노프 원전, 튀르키예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요게 대해서 지원을 양국 정부 차원에서 강화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참전 용사, 6.25 참전 용사에 대한 보훈 활동을 양국이 협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튀르키예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일이 발생하며 경제가 불안정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온 배경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 이제 환율 이슈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이제 경기 위기로 걱정을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심한 경제 위기의 TOP를 할 수 있는 러시아보다 심한 나라가 몇 개 없는데 튀르키예가 에 들어가요. 튀르키예 리라는 2025년 10월 미 달러 대비 42.9로 새로운 최저 기록을 갱신했고, 연초 대비 18%가 하락했다고 했으니까 지난 12개월 동안 22.85% 환율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보다 더 심한 상황이에요. 특히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외환보유가 감소하니까 튀르키예가 대부채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요게 대해서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요게 대해서 국가 신인도에 좀 문제가 생기는 편이고, 그리고 이거 들으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시는데, 튀르키예가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사실 저는 잘못된 방식으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100 pps 인하한다 해서 제가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봤는데 40.5%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싶어. 이게 러시아 수준의 높은 이제 이자율입니다. 대한민국 금리도 좀 높다 낮다 이렇게 설왕설래가 나오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40% 금리가 나오면 모르긴 몰라도 이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현금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예금 이자율이 이런 게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의 이자율을 가진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튀르키예 상황을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튀르키예와 방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튀르키예가 뭐 국산 함정도 만들고 전차도 따로 수출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KF-21을 반대되는 칸 전투기 같은 것도 이제 수출을 하니까 완전히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제가 방위사업 종사자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특히 이제 튀르키예 방산 같은 경우에는 바이락타르나 크질레마 같은 드론이 좀 우리나라보다 발달한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공대공 미사일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이제 2030년대에 실용화될 될 것도 지금 벌써 이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몇 개는 좀 빨라요. 대신에 튀르키예는 기초 체력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 K방산의 성장과 튀르키예 방위사업 성장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군함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상선을 만드는 현대중공업이 이제 군함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장갑차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화했는데 튀르키예 방위사업은 방위사업을 기술을 발달한 걸 가지고 이제 민수 분야에 파급하는 게 목적으로 가져서 방위사업 주도의 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 기초부품에 대한 체력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대한민국한테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합니다. 특히 좀 인상적인 회사가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중견기업 중에 MNC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초에 상장을 해가지고 된 창원에 있는 모션 컨트롤 전문 기업인데 모션 컨트롤은 쉽게 말해가지고 유압이라든가 모터를 사용해서 자동차라든가 장비의 자세를 교정하거나 하는 건데 뭐 서스펜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대에 들어올릴 유압 이런 것들을 쫙 만든 건데 튀르키예 수출 계약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튀르키예가 자국산 무기들을 만드는데 이런 세부 부품이라든가 기술력이 있는 거는 수입할 수밖에 없고 제일 좋은 수입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이 외에도 이제 튀르키예 국산 전차라고 튀르키예는 주장하는 알타이 전차 같은 경우에도 한국산 파워팩을 수입하기로 결정했고 국산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쉽게 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한 100여 대 정도 이제 파워팩을 사갔는데 2, 300대는 더 사갈 것 같아. 왜냐하면 기초 산업이 부족한 산업에서 방위 사업을 일으키다 보니까 겉은 메이드 인 튀르키예인데 속은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다만 그래도 튀르키예 방위 사업이 여전히 위협적인 건 사실입니다. 특히 드론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사실 대한민국은 사실 무인 항공기에 대해서 수출 실적이 거의 없는데 튀르키예 바이락타르 TB2 같은 경우에는 13개국 이상이 수출돼서 미국보다 더 수출을 많이 한다 정도로 베스트셀러라고 인정받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발전되고 군함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저가 수주로 우리나라한테 많이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경쟁하고 어려운 상대라고 해요. 또 군함의 이 배, 함체랑 안에 들어간 무기는 따로따로 구매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군함을 수출을 하는데 대한민국 무장을 넣는 게 아니라 튀르키예 무장을 넣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얼마 전에 페루의 호위함을 우리가 수출했는데 가격 문제 때문에 한국산 무장을 안 넣고 튀르키예에서 만든 CIWS 근접 방어 시스템을 얻는 등 이런 것들이 사이가 꽤 있어요. 반대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가 제가 이번에 이제 태국 방산 전시에서 튀르키예 방산업체도 추적을 해봤는데 튀르키예는 또 반대로 자신들이 만든 수출의 함성에 한국의 해성 대한 미사일, 해군 대공 미사일들을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서 둘이 관계가 단순히 이제 주고받는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싸우면서도 협력할 부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 방위 사업의 상징은 역시 칸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칸 전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이 좀 필요해요. 칸 전투기는 튀르키예 사람들은 한국보다 훨씬 낫다. 한국은 껍데기만 한국산이고 다 미국에서 수입한다. 이런 식으로 SNS 선전하는데 튀르키예가 더 심한 상황이고요. 크기는 KF-21보다 크고 성능 목표는 KF-20보다 높은 게 맞습니다. 뭐 내부 무장창을 설계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스펙은 높은데 사실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아직 부족해서 개발에 시간이 걸려요. 특히 KF-21도 시제기가 있고 지금 튀르키예 칸도 시제기가 있으니까 둘이 쉽게 말해서 또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대한민국은 KF-21 시제기 6대를 사용해서 15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문제없이 진행한 반면에 튀르키예 칸도 시제기는 있는데 한 대밖에 없고 지금까지 비행을 3번 정도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1500대 3이라고 하면 차이가 명백하죠. 튀르키예가 이렇게 시험 비행을 못한 거는 아직 설계가 마무리되지 못해서 일단 지금 비행기에 띄워도 큰 의미가 없고 사실 좀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행기에 만든 게 있고 진짜 비행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시즌에 사용할 완성형 칸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올해 말부터 진짜 시제기가 나온다니까 사실 튀르키예 칸 개발이 한국보다 한 5년 정도 늦춰진 것도 사실이고 무엇보다 엔진 문제가 있습니다. 엔진이 튀르키예 칸 전투기는 나라 공군에서 사용하는 F-16 전투기를 떼어다가 쓰는데 미국製엔진이란 말이죠. 요게 대해서 수출 허가를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국이라든가 스페인 등의 튀르키예 칸 전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 산 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정도 말고는 이제 계약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에 칸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투기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터키의 관계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튀르키예 칸 전투기 계약은 2025년 7월 26일 인도 디펜스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방산 전시회에서 양국가 수반이 모여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 칸 전투기를 48대를 100억 달러 주고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게 10년간 단계별로 납품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들이 PT 디르간, 요건 KF-22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PT 레포블리카 뭐 이런 애들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48대를 100억 규모 10년에 걸쳐서 도입한다는데, 문제는 그 10년이 지금부터 10년이 아니고 튀르키예가 칸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에 인도를 하면 처음 인도하고 10년 동안 공급을 해주겠다. 48대를. 그러니까 1년에 4대씩 주겠다. 뭐 이런 계약을 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확정된 것이 맞냐, 그 다음에 인도 시점이 맞냐 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말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금융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튀르키예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사된 거, 그 다음에 향후에 뭐 사정이 있으면 다시 빼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MOU를 맺은 거나 본계약을 맺은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크게 구성력에 대해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연호를 종합했을 때 KF-21가 칸을 동시에 운영하겠다. 그래서 튀르키예 칸, 그 다음에 한국의 KF-21, 그 다음에 프랑스의 라파, 이렇게 세 기종으로 운영하겠다.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전투기 세 기종으로 운영하는 건 사실 그렇게까지는 신기한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제 지금 언론 보도된 것처럼 이제 미국의 F-15EX라든가 중국의 J-10C까지 같이 도입하면 뭐 5종류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3종류와 4종류까지는 일반적인데, 만약에 5종류를 인도네시아가 도입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게 제대로 다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현재 상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가 낸 분담금 1조 6천억 원 중에서 6천억 원만 냈다. 그래서 1조 원이 깎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현재 1조 6천억 원을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2016년 내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내년까지는 6천억 원밖에 못 내. 그리고 이제 나머지 1조 원은 1년에 1천억 원 정도씩 분할 납부를 하겠게 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정을 하지 않았고, 다만 26년까지 6천억 원 내는 거, 요거는 이제 오케이 해줄게 라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협상을 통해서 남은 1조 원 더 받아낼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이제 우리나라 신의료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 모두 반환해서 KF-21 문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협력하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걸 고려했을 때, 아예 이제 인도네시아의 관계나 이런 게 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48대의 KF-21과 48대의 칸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잠정적인 결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도입과 관련해서 인도네시아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맞고,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전투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여러 나라랑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그 나라의 관계를 깊게 해서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하는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개념과 인도네시아의 안전보장 개념은 좀 많이 달라요. 대한민국은 이제 정부에 상관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안전보장을 하는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A랑 B랑 싸우면 둘이 다 친하게 지내야지 안전보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산과 중국산 같이 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벌어지지 않죠.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이 J-10C를 도입할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왔다가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서둘러서 그거 그냥 알아본 거고 사겠다는 말 아니야 이렇게 급히 수습을 했는데, 이 KF-21 도입을 위해서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전투기 도입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중국산도 같이 도입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기밀유출 이런 것들을 한국이 뭐 어떻게 뭐라 하는 거, 요거 인도네시아가 뭐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미국 하나 있는 걸. 이렇기 때문에 이 중국산 전투기 구매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 요 맥락을 봐야 됐을 때 이제 인도네시아는 사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 나라의 전투기를 몰빵한 거 요걸 피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생긴 것이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의 무기 구매 중에서 거의 모든 내용들은 다 그 나라 상대방이 금융 지원을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을 해서 국방 예산과 별개로 무기 구매 예산 다 대출을 받아서 하는데, 인도네시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무기를 사는 나라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가 에어버스사의 A400 수송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했고 지금 하는데, 이게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이걸 도입하려 했다가 너무 크고 비싸가지고 도입을 안 했거든요. 아니, 대한민국도 비싸서 안 산 걸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사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이거는 프랑스 은행에서 이 구매 대금에 대해서 대출을 지급해 줘가지고 이 대출금에 대해서 이제 받아서 이제 동의를 하는 겁니다. 요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무기를 팔 때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 무기가 도입되는 것이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UAE 순방 성과로 1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을 전해주신다면요? UAE에 대해서 지금 150달러의 방산혁명을 하겠다.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나는데, 이 150달러가 KF21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UAE는 사실 비공개 사업으로 대한민국과 공동개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방산 공동개발 수출 사업들 이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공개라는 건 이제 제가 말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여쭤보시겠지만, 말하면 UAE 측에서 이제 계약을 취소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못 말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UAE는 아니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관련이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공군 파일럿이 SNS로 한국산 무기,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한국산 무기 좋다고 이렇게 SNS에 올리니까 제가 그걸로 기사를 썼어요. 기사를 쓰니까 이게 그 한국 회사에서 제발 좀 기사를 좀 내려가고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아니 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한국 무기 칭찬해가지고 쓴 건데 그것도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 이제 한 그 중동 무기들 중에서는 이제 공개가 될 경우에는 이게 책임 묻는 게 있어가지고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쉽게 말 못하는 이건데, 규모가 굉장히 크고 비공개 사업이란 걸로 지금 공시가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일단 조 단위가 넘는데, 여기에 플러스 KF21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이야기 중인 것이죠. 왜 이렇게 됐냐면, KF21의 UAE 도입이 원래는 그렇게 확률이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 일단 이제 중국이 제235라는 5세대 전투기에 대해서 UAE에 대해서 강력하게 피칭을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원래 UAE는 러시아랑 SU-75 체크메이트라고 하는 신형 스텔스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사실상 합의를 해놓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니까 러시아가 공급도 못 해주고 R&D 할 수 있는 역량도 없어져서 이게 포기가 됐거든요. 물론 러시아는 아직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UAE가 러시아제 전투기를 사면 또 그 국제 제재에 다 걸립니다. 그 관점에서 UAE는 고민이 있어요. UAE에 대해서 조그마한 회사라고 생각해서 좀, 우리나라한테 그 무조건 달러 주고 사가는 고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UAE도 방위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 국산 무장이라든가 국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UAE는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UAE산 무기들, 요런 게 지금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알타리크라고 하는 이제 유도폭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기를 제3국이 사가면 그때 UAE 장비라든가 무기도 같이 사가는 게 요게 목표인데, 지금 현재 국제 시장에 있는 전투기 도입 사업 중에 여기 딱 맞는 것이 바로 KF21이다. F-35나 다른 경쟁비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F-21을 선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외에도 사실 KF-21 관련해 가지고 UAE가 관심을 오래 계속 불려서 제가 사실 컨텐츠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신 분도 있겠지만, 공군 항공군 사령관이 KF-21 탑승해 가지고 비행도 하셨고, 그다음에 UAE 국방차관님도 이제 탑승을 하셨고, 그리고 UAE가 KF-21의 전력화 되는 동안에 한국에 방문해 가지고 계속 이제 정보를 획득하고 이런 것도 지금 합의가 됐다고 하거든요. 요 정도로 관심이 매우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150억 달러가 다 KF-21이 아니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요 이야기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KF-21도 중요한데 사실 또 많이 기대되고 있는 거는 UAE가 지금 LSM이라고 하는 차세대 방공체계 혹은 드론 대응 체계의 도입도 관심이 많다고 해요. 이미 UAE에서는 이제 청궁2가 지금 수출돼가지고 아주 전력화되고 있고, 그 청궁2가 그냥 청궁2가 아니고 한국군이 쓰는 거에서 레이더를 개량한 수출형이거든요. 그리고 그 수출형은 이제 미래에 청궁3라 해가지고 대한민국도 운용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UAE는 자기 요구 조건에 맞춰가지고 커스텀해가지고 주문받고 이렇게 발전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LSM도 그 과정에서 수출되면 이제 수출 개량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막대한 매출도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F-21의 수출 예상 국가와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KF-21 수출 규모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책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KF-21 처음에 개발했을 때
가장 논란이 된 게 수출 가능성이었거든요. KF21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KF21이 처음 KF-X라는 이름은 2002년에 나오고 거의 10년 동안 갈까 말까 이렇게 논쟁이 됐는데, 그래서 연구 용역을 많이 돌렸어요. 이게 만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돈이 얼마나 될 것인가, 수출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가 10여 종이 이상 나오는데, 제가 확인한 것 중에 제일 수출 대수가 작은 건 130대, 120대 정도였고 제일 많은 건 이제 500대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500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이게 마사지를 한 거 아니냐, 한국이 지금 전투기를 처음 만드는데 누가 사가겠냐, 신용을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 일단 첫 번째 KF21의 개발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일정과 납기를 맞추고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이 뛰어난 KF21을 얻어서 경쟁 기종보다 빠르게 공격하고, 그 다음에 시험 비행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만든 게 있었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휴전을 하든 아니면 계속 진행되든 사실 방산 투자, 군비 투자를 줄일 수가 없어요. 휴전을 하게 되면 사실 러시아가 제2 침공을 할 가능성이 99%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또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 아직 이란 문제가 핵 시설 폭격을 받았다 해서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동과 그 다음에 유럽, 거기다 동남아시아는 중국 위협이 실존하기 때문에 전 세계 방산 시장 수요가 지금 터지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KF21 수출 전망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아니 곧 된다고 하는데 언제 되느냐. 방위 사업은 사실 라이프타임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제가 KF21에 대해서 처음 조사한 게 2002년, 기사를 처음 쓴 게 2007년이니까 벌써 한 15년이 넘었죠. 그런데 전투기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데 한 10년에서 15년 걸리고, 그 다음에 운용하는데 30년 걸립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몇 대를 파냐,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60년까지 500대를 팔 수 있냐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까마득하게 먼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지만, 방위산업 기준에서는 조만간 팔린다 이렇게 하는 게 한 2, 3년 타이면 엄청나게 빨리 팔리는 겁니다. 이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F21 양산 1호기 출고 시점이 당초 2026년 말에서 상반기로 대폭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단축하려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존경하는 안승범 디펜스 타임즈 편집장님이 이제 단독 보도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게 맞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요게 내용은 이제 제가 추가로 취재한 부분은 아니고 이 원론적인 부분을 답변하고, 그다음 모든 이제 기사 출처나 정보는 이제 안승범 편집장님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승범 편집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기 전력화가 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 해외 요구 사항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해요. KF21을 대체하고 있는 F4, F5 굉장히 오래된 건 맞고, 공군이 빨리 대체를 하는 거 원하는 건 맞는데, 그 빨리 대체를 원하는 시점이 2028년이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다 공군이 전력이 수립되어 있었고, 다만 실용화 선언이 빠르게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해외 고객들한테 우리 이제 완성됐으니까 빨리 사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실제로 이제 KF21이 최근에 시장을 잃어버린 게 사실 몇 개 있습니다. 태국의 차세대 전투기 그리펜 2형이 가져갔고, 콜롬비아의 차세대 전투기 이것도 그리펜 2형이 가져갔어요. 그리펜 2형이 지금 양산이 안 되고 있는데 걔들 개발 완료가 돼 있다고 하고, 우리는 이제 내년부터 양산이 들어가는데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구매한 입장에서는 아직 개발 중인 거를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요거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수출을 국가가 빨리 도입하기 위해서 이 양산 시점을 앞당길 수는 있다. 다만 이게 앞당긴다 해가지고 뭐 졸속이라든가 뭔가 하지 않는다, 뭔가 이제 테스트를 빠먹어가지고 이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낸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을 통해서, 혹은 성능과 이런 것을 조정을 통해서 일단 배치를 하고 이랬을 때 전투는 가능한데, 특정 임무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업데이트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조기 추역설 여기에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납기 문제에서도 지금 중요한데, 그 KF21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오늘 당장 팔린다 했을 때 1년에 12대 이상을 해외 국가한테 공급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납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대당 1억 5천만 달러, 거의 2천억 원이 넘는 F-35 외에는 좀 힘들거든요. 라팔이라든가 F-16 같은 우리 경쟁 기종들은 그 정도 많은 수량을 못 내요. 스웨덴도 그 정도를 못 내가지고 이제 지금 콜롬비아나 태국에 팔았는데 아주 소수만 팔았거든요. 다만 이제 KF21은 대량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속 납기와 이런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수출 가능성이 높고, 이 조기 전력화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출형 모델은 완성도가 높아진 후기 블록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블록 1 버전이 수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블록 1 버전은 수출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KF-21의 수출 가능이 있다를 2027년 상반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대공 능력만 가진 전투기를 현대전에서 사는 나라는 없어요. 대신에 아까 이야기한 것보다 확정된 사실이 뭐냐면 KF-21 블록 2 공대지 버전에 대한 개발을 우리가 조기에 땡기고 있습니다. 원래 2028년 12월에 완성이 되는데 2027년 초부터 10종류의 무장 중 소수의 그 공대지 무장부터 먼저 통합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대지 임무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대지 블록 2가 조기 개발돼 가지고 이제 2017년부터 수출되면 블록 1은 수출이 안 되더라도 초기 버전 블록 2가 수출되고 이러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고 수출국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랍에미레이트가 자체 개발한 알타리크 유도 폭탄이라든가 엔비디아 유럽에서 만든 스피어 3 공대지 미사일 등을 통합하기로 이야기가 됐거나 혹은 MOU가 맺어지는데 요거는 사실 이 블록 2 개발에 없던 그 추가적인 개발이라서 이게 빨리 되면 될수록 사실 수출 경쟁력이 좀 좋아지거든요. 요게 대해서는 좀 우리가 노력을 해서 2018년 이후라도 빨리 통합하면 아마 이제 수요라든가 이런 수출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핵잠수함, KF-21 등 한국 방산 무기가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해공군 모든 무기가 발전할 수 있게 된 배경 실제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핵심은 KF-21을 UAE가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UAE의 그 최대 방산업체 엣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가령 무인 항공기라든가 무인 전투기 그다음에 공대지 미사일 등은 많은 걸 개발했는데 이게 다른 플랫폼이 없어요. 지금 UAE 공군은 미국산 F-16 그다음에 프랑스산 미라지 2000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거기 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걸 달 전투기들이 자꾸 그것 때문에 유력한 게 KF-21이라고 저희 녹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요것들을 통합할 자산 그러니까 UAE의 무인 전투기라든가 차세대 미사일을 KF-21 개량형에 다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해서 한국은 이 달 수 있는 무기가 많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좋고 UAE는 자신들의 방산 수출도 같이 되면서 기술 획득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고 제가 또 본 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UAE 방한할 때 동시에 우리나라 공군 참모총장도 UAE 그 두바이 에어쇼에서 열린 세미나장을 이제 방문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거기 이제 좀 방산 세일즈도 같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게 이제 비대칭 전력 뭐 인공지능을 사용한 이제 미래 항공력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해 주셨다는데 결국 KF-21뿐만 아니라 KF-21과 같이 다니는 무인 전투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신개념 AI 무기들을 결합하는 형태로 UAE가 그것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두바이 에어쇼가 진행되었는데 현지 반응은 어땠나요? 현지 반응 중에 사실 안타까운 거 먼저 이야기하자면 제가 현지에 지금 에비에이션 군사분들을 여러 가지 찾아뵙고 이제 현장 출연했는데 한국한테 대해서 좀 원망이 있었습니다. 원망이 있다니까 무슨 일인가 좀 놀라시겠지만 이게 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한민국 에서 제일 인기 있는 K-팝 스타에 가까운 인기를 끈 게 우리나라 고개 비행팀 블랙이글스입니다. 원래 블랙이글스가 두바이 에어쇼에 참석해가지고 두바이 에어쇼를 빛날 예정으로 했었는데 최근 아시다시피 그 일본과 그 급유 문제로 해가지고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지 못하기로 결정되면서 현지 두바이 에어쇼 전시장에 그냥 블랙이글스 홍보 부스만 오고 전투기 그 블랙이 고개 비행기 시범 비행을 못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현지에서 들었는데 사람들이 블랙이글스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안 왔냐 이러면서 원성을 좀 많이 사가지고 너무 미안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지 분위기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 UAE만 방문한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열심히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이슈가 있냐면 인도네시아랑 UAE가 또 협력을 많이 해요. 잘 안 알려진 건데 인도네시아랑 UAE는 이미 무인 전투기라든가 무인 정찰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한 상태고 방산 협력이 그 나라들끼리도 많거든요. 그 중간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나라의 협력과 이런 관계들을 좀 깊게 하면 KF-21을 사용해 가지고 삼각 동맹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UAE가 인도네시아를 버리고 이제 UAE랑 같이 하고 이래가지고 인도네시아 꺼져 우리가 할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실제로 조니 자카르타라고 KF-21의 비판적인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현지 취재해 본 결과 인도네시아 보고 나가라 UAE가 뭐 아니면 안 그러면 안 사겠다 이런 건 절대 없고
특히 두 나라 관계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이 두 나라 관계가 좋은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 아마 우리 KF-21 수출의 핵심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팩트시트 공개 이후 한국 핵잠수함 건조가 확실시됐습니다. 현재 핵잠수함 건조는 어떤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건조되는 건가요? 이것도 정말 일단 사과를 드려야 될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과 이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섞어서 드리기 때문에 얘는 또 상상의 나래를 편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말란 걸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이 원자력 잠수함의 설계라든가 그 어떻게 만들 것인가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핵심은 해상에 있는 원자로,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의 그 동력원인 해상 원자로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빨리 잘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요게 문제지.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결정이 났다, 우리가 정확하게 정보는 모르지만 미리 많이 준비를 해놨다고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놀랬어요.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보도되면 아마 내용이 나올 건데, 원자력 잠수함의 원자로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자로를 만드는 데 대해서 어떻게 이제 과정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것인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확한 팩트가 아닙니다. 정확한 팩트는 국가 안 보고, 다만 일반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든다 했을 때 어떤 과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호주랑 그 다음에 브라질의 사례를 참고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원자로 설계에 대한 설계가 마치고 육상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옛날에 이제 20년 전쯤에 스마트 원자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원자력 잠수함의 원자로랑 비슷하다 해서 그때도 좀 말이 많았어요. 다만 스마트 원자로는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SMR의 원조이고,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SMR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SMR에서 S가 스몰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원자력 잠수함은 마이크로 MMR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설계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저는 모르는데, 만약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바다에 싣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이거 검증하고 돌아가 있는 이 검증 실험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게 일단 첫 번째 과정일 것이고, 이거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미국이 허락한 상태에서 농축 우라늄이 들어올 것이죠. 그 농축 우라늄이 들어온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취재해본 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먼저 그 일반 우라늄은 지금도 계속 수입하거든요. 근데 그 수입할 때 사용 용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고, 함부로 농축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수입은 그대로 하되 농축 시설을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농축 우라늄 자체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농축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협상이 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 게 2단계. 그 다음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서 해결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우리나라 직접 그 수입한 우라늄 원자재를 농축하거나 아니면 농축된 걸 수입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IAEA에서 사찰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그 법적으로 정리할 게 많고 원자력 협정도 개정할 게 많고 이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은 사실 큰 개정이나 협정 없이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가령 한미 원자력 협정이 굉장히 큰 족쇄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농축을 하는 농축도라든가 이런 거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좀 잘하면 20% 정도의 농축을 하는, 그러니까 핵무기로 만들 가능성이 없는 원자력 잠수함의 연료를 사용하면 요거는 지금 현재 구문 변경이 없어도 가능한 것 같고, 다만 이제 IAEA, NPT 요게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원자로는 IAEA에서 CCTV 설치해서 일괄적으로 감시를 받습니다. 그게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된 게 북한이었고, 그런데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물에 떠다니니까 거기에 CCTV 달아가지고 IAEA한테 실제적으로 이 잠수함이 사고 안 났다 이렇게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느냐? 이게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특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중 안전을 보장하는 관계로, 이 약간 이제 제도상은 복잡하니까 여기서 스킵을 하는데 어떤 그런 승인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 타입과 비슷하게 우리가 이게 원자력 잠수함에 우리가 원자로를 들여 가지고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협의를 해야 되는 요거는 있다고 합니다. 3단계는 선체 상세 설계 및 건조인데, 지금 장고3 잠수함이 3,600톤급인데 차세대 원자력 잠수함이 몇 톤째에 대해서 사실은 루머가 많고, 그리고 이제 진짜라면 이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추정을 해서 하자면, 노무현 정부 초기 362 사업이라고 처음에 원자력 잠수함 추진했을 때 약간 5,000에서 6,000톤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설계됐고 한 거는 5,000톤급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건 확인된 게 아니고 소문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이 4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한다, 그 다음에 많은 이제 화력이 필요한다니까 아마 6,000에서 8,000톤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의 버지니아 클래스보다는 약간 작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쉬프랑크보다는 좀 큰 정도의 사이즈를 설계하고 있다고 추정한 겁니다. 제가 절대로 취재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자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봐주시고,
그리고 요거를 잠수함 선체 그다음에 원자력 완성됐으니까 이제 해상 시험을 하는데 그 완성됐다고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작전에 투입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거기에서 2-3년 정도 생각해서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님이나 이제 정부의 공식 발표로 10년 안에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시제품 건조까지 아마 한 10년 정도 걸리고 실제 전투에 투입되려면 한 12년에서 15년 정도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을 운용하게 되면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한국이 운영하게 되는 원자력 잠수함은 그러니까 공격형 원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때 누가 원잠이 공격이 있고 방어가 따로 있냐 이렇게 하는데 방어형 원잠이라는 용어는 없는데 공격형 원잠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는 현대 미국과 소련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면서 생긴 개념이거든요. 미국과 소련의 원자력 잠수함 개념 그 중에서 공격 원잠 개념은 전략 핵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아가지고 전시에 핵 공격을 하는 게 임무가 아니라 핵 공격을 하는 잠수함들을 보호하거나 감시하는 게 임무예요. 그래서 우리 편 전략원잠 보호하고 상대편 전략원잠은 잘 뭐 어디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게 핵심이라서 적의 잠수함과 함선을 추적하는 임무가 주 핵심 임무.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지상 공격도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임무고 우리나라도 그 방식대로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 보유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 누가 다른 분들이 물어보셔도 우리나라 원자력 잠수함 보유랑 우리나라 핵 보유랑 전혀 상관없다고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진짜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린 건데 그런데 그러면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미사일들은 핵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미사일들은 10발에서 12발 정도 탑재를 하는데 이게 화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 KF-21 전투기 4개 편대가 한 2-3번 왔다 갔다 하면 원자력 잠수함 한 대 정도의 폭격량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한된 숫자의 미사일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요게 좀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 결론은 안 나왔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구소련의 사례를 참고한 겁니다. 구소련의 오스카급 순항미사일 잠수함이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전시에 전략핵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항공모함 킬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수직 발사 미사일이 지상 공격이 아니라 대함 미사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스카급 원자력 잠수함 한 대로 미국 해군의 항공전단 한 개를 다 부술 수 있는 그 초음속 대함 미사일들을 탑재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서 좀 설명했던 하이코어 극초음속 미사일이 대함 미사일로 개발될 거거든요. 지상에서 배를 향해서 공격하는 요거를 잠수함에 탑재를 해가지고 주변국들의 대형 함정 뭐 중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형 우리나라보다 해군력이 강한 나라들한테 억제력을 가지면 이 전략적인 용도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이 표적이 지상 공격을 했을 때는 사실은 KF-21에서 발사하든 잠수함에서 발사하든 핵무기가 아니면 큰 차이가 없긴 있는데 잠수함에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하면 그 KF-22 전투기라든가 다른 플랫폼에서 발사하는 것보다 공격 범위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기습 공격으로 해가지고 공격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순항미사일 잠수함으로 해서 주변국의 항공모함 전단에 대한 공클력 역할을 하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승인에 대한 해외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은 제가 프랑스를 비롯해가지고 좀 많이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기밀이 아닌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좀 부끄럽지만 한국이 그럴 줄 알았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핵위험에 너무 노출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도 많은데 왜냐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신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니까 저한테 연락이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핵 확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에 핵무기가 없는데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국가가 호주랑 브라질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이 원자력 잠수함 승인한 데는 우리가 핵 보유를 하지 않겠다. 핵 비확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긍정적인 이런 해외 여론들이 잘 승인되려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핵을 보유할 의도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든다. 이 관점을 국민 여론들이 좀 챙겨 주셔야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IAEA에서 사실은 어떤 나라가 국민 여론이 핵무기를 많이 만든다. 이것도 사실 감시 대상이거든요.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이 비유까지 하면 사람들이 너무 싼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연애를 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맨날 막 연예인 여자 연예인 화보 보고 수영복 보는데 제가 걔한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기 좀 껄끄럽잖아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비유를 하면 굉장히 화내시도 많은데 국제정치 현실이 사실 그래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인정받고 북한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 양지해 주시고 이래야지 진짜 핵무기에 대해서 이제 원하신다면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승인은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사건인가요?
저는 핵 잠수함에 대한 비판론과 긍정론 부분이 좀 다 둘 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긍정론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 게, 핵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거를 핵무기로 만들면 안 되고요. 그런 거 드실 순간 이게 다 거리가 파토 나니까 그런 생각은 안 가지는 게 좋고, 다만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 위협과 이제 핵 잠수함 위협이 지금 현실로 가거니까 최소한의 자위권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핵 잠수함 없어도 다 이제 원자력 잠수함 말고 재래식 잠수함으로 다 작전을 할 거, 이렇게 하신 분도 사실을 호도해서 하는 말인데, 한국의 바다가 좁아 가지고 원자력 잠수함이 뭐 활동할 수 없다,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중국의 동해, 한국의 서해상에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최소 6척 이상 있고요. 미국이 북한의 항구에서 잠수함을 감시할 때 다 10,000톤 이상의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을 사용합니다. 이걸로 북한 해역에 특수부대도 침투시켜요. 충분히 원양 작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의 해군력, 특히 잠수함에 대한 추적 영역이 굉장히 향상되니까, 이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제 뭐 적을 잿더미 만든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현대전에서 제해권이 없으면 진짜 전쟁에서 망하는 거거든요. 최근 캐나다 산업장관이 직접 하나오션에 방문했습니다.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얼마나 유력한가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한국이 승리할 가능성 한 30%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50%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그래서 방금 당장 대박 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정신적인 독일이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0에서 50% 올라간 이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독일이 어려운 이유, 이 순서대로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CPSP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북극해가 캐나다의 영해고, 이게 나토의 핵심 구역입니다. 여기 러시아 핵잠수함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원래는 캐나다도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검토를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랑 예산 문제로 재래식 잠수함, 근데 대형 재래식 잠수함을 12척 구매하겠다, 그게 한 6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원래 캐나다랑 친한 이제 프랑스 이런 데 유력했다가 프랑스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한국과 독일 TKMS 이렇게 선정된 상황이고, 한국은 장보고 3 잠수함, 독일은 212CD 잠수함, 이렇게 이제 후보로 왔는데, 초반만 해도 이제 독일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독일은 나토 국가고 합동훈련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좀 우리나라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때 총리가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하나오션 방문하고, 그 다음에 11월 25일 후속으로 멜라리 존나 산업장관이 또 하나오션 또 방문했어요. 산업적인 발전 측면에서 우리가 독일보다 우세하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죠. 캐나다의 그 방송국에서 독일과 한국의 조선소를 다 방문해가지고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캐나다 취재진이 왔을 때 하나오션 관계자들은 우리가 이제 몇 년 안에 이걸 내놓을 수 있고, 한 척당 가격은 얼마고, 이걸 다 개런티라고 완성된 장고 3 잠수함 보여주는 반면에, 독일은 이 12CD 잠수함이 아직 건조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것만 보여주고 일정에 납기에 대해서 똑띠 이야기를 못했어요. 이게 완성되고 나서 이제 협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과 납기가 중요한 측면에서 이제 캐나다가 사업에서 한국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졌고, 산업부 장관이 방문했다는 건 이 산업부 장관 측면에서 이 잠수함이 제때 이제 발전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절충교역 측면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좀 우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충교역이 뭐냐면, 무기는 내가 10,000원치 팔면 상대방 나라 제품 한 12,000원치 사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팔아놓으면 무조건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상대방도 알아서 그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대응구매, 절충구매, 오프셋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의 그 오프셋 능력, 그러니까 현대그룹이 한 그 캐나다에서 많이 협력을 하거나 지금 사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요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제 산업적 협력이 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오션의 경쟁 요소는 그래서 전력화가 빠르다, 산업 협력이 좋다, 그 다음에 일정한 악기를 준수할 수 있다, 이 이야기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한 나토 국가로서의 호환성을 가진다. 이게 좀 중요한 게, 독일이 얼마 전에 최신 뉴스로 한국한테 좀 밀릴 것 같으니까 약간 수를 썼어요. 캐나다에 캐나다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로키드 마틴이 자회사인데, 여기서 컴뱃 시스템이라고 전투 함정에 다 있는 이제 서버랑 솔루션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독일 해군이 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절충교역이 후달리니까 군사적인 것부터 독일이 먼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사실 한국 잠수함 선정 가능성이 높아서 좀 어렵다
라고 하긴 어렵지만 이게 50% 이상은 가긴 어려워요. 독일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독일이 원래 이걸 안 할라 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진행한다는 게 한국의 선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대응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212CD 잠수함이 그 승조원 수가 작고 그다음 크기가 작아가지고 스텔스 성능이 좋아요. 아무래도 우리도 독일로부터 그 잠수함 기술 들어왔기 때문에 독일이 잠수함 선진국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선체 설계를 마치 스텔스 전투기처럼 만들어서 그 음파 탐지기에 잘 안 걸리는 점, 그다음 승조원 수가 작다, 요 점이 좀 강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방위 사업과 이야기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기자로서 취재한 바로는 아직 내용을 못 마는 것도 많지만 내년이 더 큰일이 났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슈가 많아질 건데, 저는 앞으로도 이제 제가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추정과 이 팩트를 기반 구분해가지고 꼭 말씀드려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기 쉬우면서도 정보가 되는 이 방산 소식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